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지역 축제가 많이 열리는데요. 잡음이 꽤 들립니다. 특히 바가지 요금이 기승입니다. 돼지고기 바베큐가 한 접시에 5만 원, 옛날 과자 한 봉지는 7만 원, 어묵 한 그릇에 10,000원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행여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길까 지자체들이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기획재정부까지 나섰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역 축제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지역 축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축제가 지역사회, 지역 경제와는 무관하게 행사장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상당수의 축제가 경쟁력 없는 전시성 행사로 전락하거나 정부에서 이미 책정한 예산 소직용 행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0여 개가 넘는 축제가 있는데요. 하루 평균 5개 정도의 축제가 열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 중 정부 지원 축제만 해도 884개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가 226곳이니 한 개의 지자체가 2개에서 3개의 정부 예산 지원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는 옥석을 가릴 때인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도 지역색을 살려 본인들 돈만으로도 기꺼이 개최하고 싶은 축제가 진짜 경쟁력을 갖춘 축제가 아닐까요? 7월 20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예, 알려드립니다. 오늘 낮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전국에 폭염경보 및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물 섭취와 함께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증세가 있으면 시원한 장소로 빨리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과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이과식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폭염주의보에 관련해서 공지하면서 네. 폭염 피해를 피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과학적 중요합니다. 상식에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사병, 열사병의 좀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예. 너무 시간이 지체되게 되면 예. 그 이후에 시원한 것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사망할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난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라고 너무 버티지 마시고 예. 좀 힘들면 잠시 쉬어가는 것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프로면은 빨리 이동하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제가 빨리 하라고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느긋하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주제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 주제는 세균이네요. 네, 아주 작은 우리 애증의 생명체. 이름만 들으면 예쁜가? 세균, 작은 균이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당연히 난 이건 잘 알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미생물은 뭐냐? 세균이다. 뭐 박테리아다. 박테리아 피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아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세균과 바이러스의 구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네. 알아두면 굉장히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오늘 세균이 어떤 건지 바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세균은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미생물 중 하나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병원체 미생물은 뭡니까? 네, 사실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세균도 있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이러스도 있을 거고요. 균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무좀 네. 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무좀도 예. 마찬가지로 이제 균류이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네. 원생동물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도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통 기생충 이제 감염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이제 병에 걸렸다라고 하진 않지만 그렇네요. 말하자면 그런 것들도 가능할 거고요. 뭐 프리온 같은 단백질도 사실 병원체 미생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입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게 다루는 것들은 세균 감염 혹은 바이러스 감염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전혀 다릅니다. 둘이 전혀 다르고 세균은 원핵생물이에요. 그래서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균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요. 살아있다고 해야 될까? 이게 이제 학자마다 이야기가 다른데 이제 생명을 굉장히 광의로 보게 되면 어쩌면 이것도 어떤 정보의 전달자로서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살아있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네. 바이러스는 그냥 유전물질을 지니고 있는 단백질 캡슐이에요. 그 캡슐 안에 유전물질이 있는 게 답니다. 예. 전혀 어떤 생명활동을 하지 못하고요. 세균은
박테리아는 말하자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균 감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무언가 찔리거나 베이거나 했을 때 그 부분이 빨갛게 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그 상처 부위에 살아있는 균들이 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균이 이제 독소를 뿜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 독소에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균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특히 세균에 집중해서 말씀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세균의 특성, 뭐 남다른 아까 말씀 주셨던 바이러스나 기생충과 다른 특성들이 있겠죠? 맞습니다. 일단 보편적인 부분을 말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세균은 정말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가는 세균들이 있습니다. 예. 또 뭐 고세균, 고균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레들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서 이런 세균은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좀 따져보자면요. 일단 세균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작습니다. 예. 태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고요. 살아있는 세포고 작고 말하자면 좀 원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원시적이란 말도 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예. 그러냐면 사실 진화 그 오랜 시절을 모두 겪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더 진화되고 덜 진화된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런데 원시적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컨대 우리를 보면 이제 팔다리도 구분이 되죠. 손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뇌도 있고 위장도 있고 간도 있고 아마 배를 갈라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구분됐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딱 봐서 구획이 나눠져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세균은요. 세포 안에 그 모든 기관들이 그냥 풀어져서 약간 짬뽕같이 흩어져 있고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다. 포장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진핵생물이라고 해서 막성 소기관이 존재합니다. 세균, 바이러스는 생명도 아니니까 제외하면 전부 다 그냥 진핵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곤충은요, 동물은요, 식물 당연히 다 진핵생물인 거고요. 그런데 세균들은 그냥 기관들이 짬뽕처럼 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골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원핵생물의 경우에도 세포의 골격은 좀 있는 거로 보지만 명확하게 막으로 쌓여서 구분되지는 않는다. 이게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고요. 예. 생물의 유전 정보가 전부 다 이제 DNA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DNA, RNA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이 DNA가 들어있는 기관이 바로 핵이에요. 말만 들어도 핵은 굉장히 중요하죠. 핵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핵사이다. 정말로 그 핵은 중요하기 때문에 핵인 건데 진핵생물은요. DNA가 굉장히 깁니다. 우리는 데이터 양이 많아요.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실패처럼 예. 실을 실패에 감아야 좀 이제 꽁꽁 잘 패키징이 가능한 것처럼 예. 히스톤 단백질에 잘 꽁꽁 묶여서 특정 위치에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핵생물의 경우에는요. 핵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핵막과 인 같은 것들이 관찰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말하자면 핵조차도 잘 패키지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핵생물은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진핵생물입니다. 핵이 보이니까요. 아. 근데 원핵생물은요. 원핵생물들은 그러니까 세균들은 핵막도 없고 대충 핵 부위에 그냥 핵양체라고 하는 대충 그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푹푹 삶은 오랫동안 끓인 그런 뭐 도가니탕 같은 경우에도 뭔가 경계가 불분명하지만 도가니가 있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느낌으로 이제 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알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세균은 원형 DNA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 저희 송경제 노화편 굉장히 이제 주옥 같은 편이었는데 거기를 보면 수명의 한계의 결정 예. 노화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텔로미어다라는 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텔로미어가 뭐냐? 분열의 횟수를 조절할 수 있어요. 분열의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텔로미어가 있는 이유는 선형이기 때문이었잖아요. 작대기 네. 모양이니까. 예. 그런데 세균들은요 원형 DNA입니다. 원형 DNA 원은요 시작이 어디죠? 아, 시작과 끝이 없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 분열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계속 성장한다고 해야 될까요? 계속 분열하면서 개체 수가 많아진다. 아. 카피하면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단세포 생물인 경우가 많은데 이 박테리아 세균들은요. 그냥 계속 핵분열을 하고 세포질 분열하니까 자기 자신이 두 개가 짠 하고 늘어납니다. 네. 이분법이기도 하고 출합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늘어나는데 당연히 번식을 무한히 하려면 제한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DNA, 원형 DNA를 가지고 있고 좀 더 작은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DNA를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에요.
작잖아요. 예. 작은 고추가 매운 것처럼 작은 세균이 효율적입니다. 유전자에 진핵생물은 특히 사람은요 비번역 부위가 되게 많아요. 쓸데없이 종이가 많은데 거기 글자는 별로 없는 게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예. 세균은요 정말 필요한 양이 적으니까 예. 그 안에 꼭 필요한 것들이 다닥다닥 써 있습니다. 예. 아주 효율적인 DNA 구조가 있고요. 예. 사실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데 세포막이 아니라 세포벽이 있는 게 세균이에요. 물론 이 세포벽은 나 많이 들어봤는데 세포벽 식물 그런데 그 식물의 세포벽이랑 좀 다르고요. 예. 삼투 현상이 일어나니까 물 안에 집어넣으면 세균 안에 물이 막 꾸역꾸역 들어와서 세균이 뻥 하고 터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막기 위해서 펩티도 글리칸으로 이런 성분으로 세포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특성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세균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균도 자기가 터지는 건 싫으니까 예. 말하자면 외골격처럼 이런 세포벽을 만들었는데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 세균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피부에도 있고요. 당연히 우리 깨끗한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피부에도 세균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정상 세균들이 다 존재하거든요. 네. 그러면 세균에 대항하는 수단이 있는 것이 정상이겠죠. 예.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요. 우리 눈물에도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항생물질이 있고요. 세계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 다 알고 계시는 그 페니실린도 푸른 곰팡이에서 얻어내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푸른 곰팡이 얘기 딱 나온 거 보니까 항생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항생제가 있는 그 우리 인류와 그렇지 않았던 인류 수명이라든가 의료 기술 발달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거죠. 사실 인간의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가 항생제가 첫 번째로 꼽힐 수도 있겠지만 네. 보통은 이제 상하수도 시설을 말하기도 해요. 음. 말 그대로 오염된 물 자체를 안 마시면 병에 감염될 가능성 자체가 좀 줄어들잖아요. 네. 그렇지만 항생제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간에게 있어서 인류에게 있어서 무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량, 어떤 식량량이 좀 늘어나야겠죠. 기생충을 좀 통제할 수도 있어야 될 거고요. 공중보건위생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항생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항생제를 먹으면 우리 세포가 죽지는 않잖아요. 네. 항생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진핵생물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세균만 공격해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세균만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지? 뭘 공격하면 될까?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원형 DNA일 수도 있겠죠. 근데 원형 DNA를 공격하려면 세포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쉽지가 않고요. 예. 바로 이 세포벽을 저해하는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페니실린의 경우에는요. 세균의 그 세포벽의 합성을 저해를 해요. 예. 하지만 세균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페니실린이 있어서 자기의 갑옷 같은 세포벽이 헐거워지고 있는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계속 분열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구멍이 났네. 그러면서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세균은 영양분도 먹고 색분열도 하고 세포질 분열도 하고 세포벽도 합성하는데 대충 느슨하게 묶여서 터져버리게 돼서 사멸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눈물 속에 이제 라이소자임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눈 굉장히 점막이기 때문에 세균 감염이 취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이런 항생 물질을 내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세포벽을 가수분해해 버립니다. 직접 구멍을 뚫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진핵생물은 세포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표적은 우리에겐 없는 그들만의 무언가를 표적으로 한다. 이게 항생물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었던 항생제 발견이라든가 항생제의 원리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면 미생물의 존재라든가 세포의 특징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작용도 확인하고 이게 괜찮은 거구나 나쁜 거구나 확인을 할 텐데 이걸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과학기술 발달은요. 항상 기술이 좀 과학은 예. 기술과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눈에 세균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1600년대 광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만들었던 바로 그 시기에 예. 달만 보고 금속만 본 것이 아니라 레베누크가 현미경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어떤 렌즈의 종류를 적절하게 이렇게 꽂으면 작은 걸 크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 작은 빛이 세상에 세균이 조그만 원생동물들이 그리고 혈액도 봤다고 하고요. 정자세포도 직접 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정자 안에 조그만 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이제 말하자면 후세가 된다. 네네. 그 사람 안에 또 정자가 있으면 그 안에 또 사람이 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레베누크는 과학자랑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좀 발명가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
생각을 하는데요. 또 사업가고요. 현미경을 계속 개발하고 개량을 하는데 평생 렌즈를 550개를 만들었다고요. 이야. 렌즈 깎는 장인이었던 거죠. 예. 근데 이 현미경이 성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고 100년 동안 그가 만들었던 현미경을 능가하는 게 없었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장인인 거죠. 근데 참고로 현미경으로 본 미시 세상이 진짜 경이롭거든요. 혹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요. 바다 현미경 이렇게 한 번만 검색을 구글링을 해보시면 정말 다양한 미생물들이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바닷물 마시면 안 되는 이유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정말 소우주가 바닷물 한두 방울 안에 펼쳐져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생물은 거의 투명해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색을 우리가 보려면 특정 파장을 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너무 얇은 그 구조물들이 그 세포가 특정 파장을 강하게 반사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너무 얇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염색을 해야지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염색 없이 보면 그냥 투명해서 아무리 좋은 현미경으로 봐도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염색 없이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위상차 현미경을 사용해야 되는데 비싸요. 저의 꿈 중에 하나가 위상차 현미경 하나 사는 건데 그게 최근에 저 친한 지인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위상차 현미경을 하나 큰맘 먹고 구매를 했습니다. 네. 정말 진짜 이 자그마한 세상에 우주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저는 요즘은 반찬을 한번 이런 걸로 봅니다. 위상차 현미경으로요. 예, 김치 국물이나 이런 걸 보는데 아, 거기도 우주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치 국물 빨갛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또 한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아니에요. 쫙 누르면 그럼요. 투명해집니다. 그럼요. 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미생물들이 있는지 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 그걸 또 기억하셨네. 네, 그럼요. 제 꿈 중에 하나라서 언젠가는 한번 저도 놀러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염색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염색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세균이요. 염색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이 종류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염색이 잘 되는 세균은 염색약을 머금을 수 있는 세포벽이 있다는 거다. 그래서 펩티도글리칸층이 두껍다는 건데요. 그걸 그람 양성균이라 부르고 그람 음성균은 펩티도글리칸층이 얇아서 세포벽이 얇아서 염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병원에 갔습니다. 우리가 항생제를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궁금해서 성분을 검색을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꼭 한번 해보는데 이게 재밌거든요. 그러면 거기 효능에 뭐가 나오냐면 이 항생제는 주로 그람 양성균의 효과가 있고 이거는 그람 음성균의 효과가 있고 이게 써 있습니다. 예. 신기하죠. 결핵균의 효과가 있다 이게 아니고 그람 양성이다 음성이다 나와요. 그게 뭘 의미하냐? 자, 염색이 잘 되느냐는 그람 양성균이란 거고 그럼 예. 펩티도글리칸층이 두꺼운 거고 아까 항생제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세포벽을 저해하는 겁니다. 예. 즉 벽이 두꺼운 애를 그 벽을 못 만들게 만들면 얘가 좀 무너지기 쉽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병원 가서 처방되는 대로 약을 드시면 되는데 알면 조금 더 흥미로울 수는 있다. 예. 그래서 병원 약을 드실 때 꿀팁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찌 보면 세균이 염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쵸. 이유였군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가 받는 항생제가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요. 딴 건 몰라도 제가 요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균 편이지 않습니까? 예. 의사가 처방을 해준 대로 끝까지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큰 질환이 아니면요. 보통 항생제 먹기 시작하면 24시간 이내에 상태가 좋아져요. 그렇죠? 예. 아픈 게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나 내성 생길까 봐 걱정돼. 빨리 약을 끊어야지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3일치, 5일치 정도가 나오면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 드시는 게 오히려 내성이 생기는 거를 줄일 수 있고요. 내성이 생기는 원리라든가 예. 좀 궁금한 여러 가지들은 다음 기회에 한번 다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예. 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생제 처방이 나오면요. 시간을 알람을 맞춰서 칼같이 먹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보죠? 그럼요. 항생제를 먹는 상황이면 일단 감염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위장관장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3번 먹으라 하면 8시간 간격으로 뭐 밤 12시, 아침 8시, 오후 4시 이렇게 먹고 하루에 2번 먹는 항생제 있습니다. 12시간 간격. 그런 경우에 뭐 밤 12시, 난 12시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됨으로써 가장 효과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항생제 원리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세균에만 적용이 됩니다. 예. 세포벽을 깨는 건데 세포벽이 없는 바이러스엔 적용이 안 되겠죠. 아무리 내가 진균류에 감염이 됐다, 무좀이 심하다 하더라도 무좀은 세포벽이 없습니다.
항생제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항생제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회 감염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알아서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해주니까 의사가 처방한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맞춰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과학에서 세균과 내성 이런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셨다면 이제 경제 부분에서 또 설명을 좀 드리면요. 경제에서 내성과 관련된 단어가 처음 제가 마주쳤던 곳은 인센티브 줄 때예요. 인센티브. 예,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잘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정례적으로 이고 규칙적으로 주는 것과 비규칙적으로 어떨 땐 성과를 냈는데 안 주기도 했다가 어떨 땐 주기도 하는 거. 과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게 그 사람들을 더 많이 독려하고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들까요? 후자겠죠. 전자의 경우에는 당연하게 왜 안 주지 할 것 같은데요. 전 그게 그래서 놀라웠어요. 정답이십니다. 아, 네. 우리 과학에서는 항생제를 아주 규칙적으로 줘야지만 내성을 오히려 막을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규칙적으로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 이제는 그걸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뢰 줘야 되는 걸 안 준다고 생각하고 의뢰 받아야 될 걸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 재밌죠? 네, 확실히 인간과 세균이 이렇게 차이가 많네요. 예,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책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더운데 댁에서 책 열심히 읽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대신해서. 책 읽는 게 제일 시원하죠. 시원한 곳에서. 네. 맞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좋은 책을 그냥 편하게 저희를 위해서 대신 읽어주시니까 독서 습관이 점점 저해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제 지식을 늘리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자, 오늘 책은 어떤 책인가요? 오늘은 모래전쟁이라는 책을 들고 왔는데요. 저자는 이시 히로유키라는 기자 출신의 일본 작가입니다.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모래를 조금은 다른 관점과 시각으로 보게 만들어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잘 모르는 모래와 관련된 깨알 지식들도 이 책에는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전쟁이란 단어가 붙은 거 보니까 일종의 모래 자원을 두고 쟁탈전을 벌인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래가 참 흔한 자원 같지만 그 사용처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요가 넘친다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모래가 좀 부족하고요. 부족해지니까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각국이 자국 내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수출 제한을 걸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아예 자국 내에서도 채굴 제한 조치 같은 것까지 시행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실제 이 책에서는 모래 마피아라는 존재까지 얘기를 하는데 불법적으로 모래를 채굴해서 판매하고 이런저런 이권에 개입하면서 폭력은 물론 살인까지 저지르는 세력 이걸 모래 마피아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이제 제가 모래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그 추정을 좀 해보자고요. 박 예. 교수께서는 전 세계에서 모래가 1년에 얼마나 채굴될 것 같으신가요? 야, 이거 감도 없는데요. 범위가 저는. 너무 광범위하죠. 네,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반도체도 만들 때 네. 모래 쓰니까. 맞아요. 세계 시멘트 생산량이 예. 연간 약 한 40억 톤 정도 되거든요. 예. 그걸로 한번 추산을 해보시죠. 당연히 시멘트보단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2014년도에 유엔 환경계획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 세계 모래 채굴량은 연간 470억에서 590억 톤 정도 된다라고 이 책 이야. 여기에 써 있어요. 이제 건설용 콘크리트 골재로 70%가 모래가 쓰이거든요. 예. 보통 1대 7의 비율로 모래를 섞는다고 합니다. 시멘트 1에 7 모래 이렇게 섞거든요. 근데 이제 한 500억 톤 정도 되면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체감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책에 어떻게 설명이 돼 있냐면 500억 톤이면 모래를 높이 5m, 폭은 1m의 벽으로 만들어서 지구를 삥 둘러치기 시작하면 지구를 125바퀴나 감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야, 이 정도 양을 매년 쓰는 거예요? 네, 매년 그 모래를 퍼서 쓰는 거죠. 저희가. 예.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작가가 일본에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로 많이 예를 이 책에선 들고 있는데 도쿄돔이라는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알죠. 이게 한 124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 도쿄돔을 2만 개나 만들 수 있는 양이 500억 톤 정도 되는 모래 양이다라는 거죠. 근데 2060년이 되면 모래 소비량이 820억 톤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까지 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유엔 환경계획이 이 자료를 발표하면서 모래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줄고 있고 세계의 모든 강이 1년간 운반하는 토사량의 2배를 넘어서는 모래 채굴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연 공급량 이상으로 소비하고 있어서 이제 모래는 글로벌 희소 상품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골재로 일단 70%가 전체 모래 중에서 그쪽으로 네. 사용된다고 하니까 나머지 30%는 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반도체도 쓰이고 그러는데 정확히 맞습니다. 어디 쓰이나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는 우리가 보통 웨이퍼라고 하는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데 모래가 좀 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웨이퍼는 실리카에서 추출한 실리콘으로 만들어지는데 실리카가 모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첨단 제품에도 모래가 사용되고요. 그리고 많이 아시는 게 이제 유리죠. 그렇죠. 유리의 재료 또한 모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영, 유리모래라고 부르는 데에서 이제 유리의 소재를 끌어서 저희가 쓰는 거고요. 그 외에 또 연마제 같은 걸로도 모래를 많이 씁니다. 단단한 걸 갈 때 모래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뭔가를 파쇄할 때 모래가 쓰이는데 뚫거나 파쇄할 때 대표적인 게 쉐일오일 채굴에 모래가 필수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쉐일이라는 게 혈암 그러니까 진흙이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층을 저희가 이제 쉐일층 또는 혈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 혈암층에 깊숙이 들어있는 오일, 가스 이런 걸 이제 꺼내서 이제 쓰게 됐지 않습니까? 예. 이걸 뚫고 시추해내는 과정에 모래가 쓰이고 이때 쓰이는 모래를 저희가 파쇄사 이렇게 부릅니다. 뭐 유리랑 반도체는 저도 익히 알고 있었고요. 오히려 네. 저에게 새로운 것은 원래 저는 쉐일층은 쉐일 오일은 수압 즉 물을 쏴가지고 거기서 뭔가 추출한다고 들었는데 여기도 모래가 쓰였어요? 수압으로 뚫는 게 맞아요. 근데 물과 함께 화학물질하고 모래를 섞어서 높은 압력으로 이 쉐일층을 파쇄를 하거든요. 이게 예.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쇄법을 프레이킹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래를 이 물에 섞는 이유가 수압 파쇄법으로 쉐일층에 균형을 가하게 만들면 이게 원래 강한 압력을 받는 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균열이 다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압력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때 물에다 모래를 섞어서 이 균열을 만들면 그 균열 안에 모래가 다 들어가서 끼게 되죠. 그러면 모래와 모래 사이에는 틈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틈으로 오일하고 가스를 빼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가 여기서는 필수적으로 쓰여야 된다라는 건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작은 그 균열 틈에 들어가는 모래도 아무 모래나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작은 틈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모래, 그러니까 깨알 같은 모래를 예. 써야 되고 결정이 또 동글동글해야 이게 막 이렇게 삐죽삐죽한 모래를 쓰게 되면 예. 이게 탁 결합을 해서 이 틈이 좁아지기 때문에 동글동글한 모래를 써야 아무래도 기름을 꺼내거나 아니면 가스를 꺼내는데 좋기 때문에 이것도 석영이 95% 이상 포함된 모래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쉐일오일 생산 유전 하나에만 연간 2,000에서 4,000톤의 모래가 소비되고요. 이거는 대형 탱크로 운반하면 한 200대 이상 정도 되는 모래량인데 네. 이 파쇄사의 연간 수요가 미국에서만 약 1억 2천만 톤. 과거 10년 전에 비하면 8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모래가 정말 너무 많은 곳에 쓰임이 참 유용하네요. 네네. 그나저나 이렇게 모래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러다가 모래 자원 고갈 문제도 생길 것 같고 네. 모래 채굴하는 과정에서 뭔가 환경 오염도 유발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원이라는 게 많이 파셨으면 결국엔 고갈 이슈, 그다음에 그렇죠. 환경 문제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모래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모래라는 자원 자체가 고갈되는 것은 도시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골재 아까 70% 모래 대부분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개발되기 시작하고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 모래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느는데요. 높은 고층 빌딩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모래를 사용하고 또 심지어 바다를 메워 땅을 넓히는 등의 사업에도 상당히 많은 모래가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의 도시화겠죠. 최근 20년 사이 중국은 모래 수요가 한 5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네. 세계 모래 소비량의 60%를 중국이 빨아들이고 있고요. 아니 여기 다 갖다 써요. 인구가 많으니까. 세계 인구 많은 도시 200개 중에 47개가 지금 현재 중국이거든요. 네. 연간 25억 톤의 모래를 중국이 소비한다고 하는데 미국이 20세기 들어서 100년간 소비한 모래 총량이
총 45억 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00년 동안 사용한 것보다 중국이 2년간 소비하는 모래량이 더 많다라는 이야, 얘기가 되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 막 건물들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다는 얘기죠.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두 번째가 이제 두바이입니다. 예. 두바이는 다들 아시겠지만 매립으로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만든 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모래를 많이 소비한 나라인데 그 부르즈 알리파라는 세계 최고 빌딩 160층짜리 높은 빌딩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76만 톤의 고성능 콘크리트를 사용했으니까 이 중에 70%는 모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00개에 달하는 인공섬을 조성하면서 8억 3,500만 톤의 모래를 두바이가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염분이 포함된 모래는 골재로 사용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강모래를 사용하게 되는데 과다한 모래 채취는 결국에는 강의 생태계를 바꿔놓게 되니까 그 주변에 사는 생물들이라든지 동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네. 또 강 수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홍수가 잦아지거나 강의 하류의 경우에는 강바닥이 낮아지면서 바닷물이 도리어 강으로 밀려드는 역류 현상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네. 앞서 오프닝 때 모래 마피아 이런 표현도 해주셨는데요. 네. 이 모래 마피아는 뭘 말하는 거죠? 이 모래와 관련된 이권에 개입해서 폭력이나 뭐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드는 사람들을 이제 모래 마피아라고 통칭을 한 건데요. 예.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런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국 모래 보호를 위해서 모래 수출을 금지시켰거든요. 예. 뭐 생태계 파괴까지 우려가 되니까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모래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수요를 채워주기 위한 불법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인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정부의 행정력이 좀 약하거나 예. 혹은 공권력과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이른바 모래 마피아들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건데 실제 이 책에서 뭐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끔찍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나 아프리카의 환경 관련 NGO 단체들의 인사 또는 경찰 이것과 관련된 모래 마피아를 조사하는 경찰 이런 사람들이 살해되거나 실종된 사례가 매년 40명에서 50명가량 된다라고 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피아라는 단어가 뒤에 붙은 거군요. 그래서 유엔 환경개발계획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채굴 모래가 아까 1년에 470억 톤에서 590억 톤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중에 합법적 채굴량은 150억 톤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만큼 모래 마피아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규모가 돈으로 계산하면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한다라는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얼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 아까 두바이도 말씀 주셨는데 그 두바이는 사막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모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넘쳐날 텐데 이게 무슨 마피아까지 껴가지고 몰래 암시장이 형성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막 가서 포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모래가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을 잘 안 했던 게 예. 사막을 떠올리면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예. 더군다나 지구는 지금 날이 너무 더워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럼 모래는 계속 늘어나는 건데. 근데 이 사막 모래가 골재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우선은 이 사막 모래에 염분이 많답니다. 아, 그래요? 네. 염분이 있으면 콘크리트와 섞을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는 또 이 사막 모래들은 바람에 운반되면서 모래끼리 부딪히면서 너무 가늘고 둥글둥글해서 이 콘크리트의 재료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멘트에 모래를 섞은 걸 저희가 이제 콘크리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멘트는 일종의 접착제고 모래 같은 골재들이 이 접착제 안에 섞이면서 강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 강모래는 크기도 다르고 모양들도 다 각기 달라서 시멘트와 섞을 경우 이리저리 얽히고 설키면서 강도를 높여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막모래는 크기도 작고 네. 둥글둥글하다 보니까 이 강도를 높이는데 전혀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바이 같은 나라는 그 뒤에 그렇게 많은 모래 놔두고 모래를 수입해다 쓰는 거예요? 전량 수입해서 건물도 짓고 땅도 다 매입했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중동 국가들 모래 많은 국가들의 아이러니인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이 책에서는 희귀자원이 돼가는 모래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일단은 사용량을 줄이는 게 1번이라고 얘기하죠. 특히 매립부터 초고층 빌딩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큰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쟁적으로 짓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세계 1등 건물, 가장 맞아요. 높은 건물을 우리나라가 지었다. 또는 우리나라의 뭐 잠실에 있는 어떤 건물이 세계 몇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중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시행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하지 말자. 여기에 모래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아느냐.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특히 아까 강에서 채굴하는 모래들이 골재로 많이 쓰인다고 했으니까 예. 강에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이 모래를 커버할 정도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 실제 일본에서 강모래 채취를 줄이고 금지시켰더니 50여 년 만에 그 양이 회복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래요? 모래 자원을 그렇게라도 수요를 조절해 가면서 쓰면 잘하면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자원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 댐 건설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래 예. 자원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댐이라는 게 수력 발전을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 치수의 문제, 뭐 홍수를 막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는 있지만 네. 댐을 건설해 버리면 강물이 흐르다가 물길이 막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댐에는 그 댐 하단에 당연히 토사가 쌓이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모래의 생성도 줄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토사량이 줄기 때문에 이 댐 때문에 뒤 하구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모래 생성량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이 댐 건설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모래는 재활용은 안 돼요? 재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예. 마지막으로 재활용하고 모래의 대체재를 활용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물을 재건축하면 다 부수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다시 쓸 때 건설 폐자재 등을 모래를 대체품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개발해서 써야 되고 예. 그다음에 모래 대체재가 재밌는데요. 예. 모래 대체재를 플라스틱을 모래 대신 재생 플라스틱으로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술들을 조금 연구도 시행되고 사용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천연 모래의 10% 정도를 이 재생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요. 또 재생 플라스틱으로 콘크리트를 만들 경우에는 그 내구성이 일반 모래로 했을 때보다 3배가 높고 이야. 무게는 4배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예. 4분의 1, 4배 정도 가벼워지기 때문에 예. 이걸 활용하면 우리가 다양한 건축물에도 활용하고 모래의 자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있죠. 예, 이 모래 전쟁이 참 모래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면들 많이 설명해주고 있는데 또 다른 내용도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모래와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자원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모래가 이렇게 많이 줄고 있다는 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 책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건축물이라든지 우리가 주변에 쓰고 있는 것들 과도하게 그리고 땅을 넓히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자연을 훼손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게 이 책의 핵심이니까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흔한 자원인 줄 알았던 이 모래 이게 이렇게 귀해지고 있는지도 오늘 처음 알았고요. 이걸 두고 이렇게 많은 논란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또 새로이 배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는 엄정화의 페스티벌입니다. 오늘 지역 축제에 대해서 다뤄봐서 선곡해봤습니다. 드디어 우리 김태권 님이 커피 쿠폰 받아가시네요. 11시 7분에 문자 보내주셨죠. 오늘은 엄정화의 페스티벌 찍어놓고 시작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시원하게 한잔 하시고요.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